안녕하세요. 이공계 기초교양 물리학 실험의 멘토 양쪽유입니다. 이번 실험에서는 LED에 걸어주는 전압과 전류를 측정해서 플랑크 상수를 결정해보는 실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LED를 이용해서 플랑크 상수를 알아내는 방법 중 광전 효과를 이용하는 대표적인 실험이 있는데요. 금속에 서로 다른 파장을 갖는 LED에 빛을 쪼인 후 광전류를 0으로 만드는 저지전압을 측정해서 이람수와 빛의 진동수의 그래프를 통해 얻어지는 기울기로 알아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실험 영상에서 왜 플랑크 상수가 도입이 되었는지, 그리고 광전 효과를 통해 어떻게 플랑크 상수를 결정하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으니까 플랑크 상수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은 우리 양조교 채널의 플랑크 상수 측정 실험 동영상을 시청해 보시기를 권장합니다. 사실 이 실험에서는 LED를 단지 광원으로만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LED를 구동시키는 과정에서 전압, 전류 그래프를 그린 후 LED가 본격적으로 켜지는 임계전압을 결정하여 플랑크 상수를 구하는 것입니다. 광전 효과와는 또 다른 내용인 것이죠. 그럼 우선 실험에 사용되는 LED가 어떤 전자부품인지 잠깐 살펴봐야 할 텐데요. LED는 라이트 에미팅 다이오드의 줄임말로서 발광 다이오드라는 뜻입니다. 다이오드는 다이오드인데 빛을 내는 다이오드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또 다이오드가 뭔가 싶을 텐데요. 다이오드는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를 접합시켜서 만든 전자소자입니다. 그럼 또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가 뭔가 싶죠? 이와 관련된 내용은 또 우리 양조교 채널의 홀 효과 실험 동영상을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N형 반도체는 도핑을 통해 전자가 하나 남게끔, P형 반도체는 도핑을 통해 전자가 하나 모자라는 구멍, 즉 전공을 만들어서 이 전자와 전공이 전하 운반자로서 전류 전도에 기여하게끔 만든 것이죠. 대표적인 다이오드의 종류 중 하나인 정류 다이오드를 예를 들면 이와 같은 다이오드는 전류를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게끔 하는 반도체 소자입니다. 그래서 기호로 표현할 때도 화살표를 이용하죠. 도체의 경우는 양끝에 전압을 걸어주면 전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전류가 흐르고 건전지의 방향을 바꿔도 전류가 흐르지만 정류 다이오드 소자의 경우는 P쪽에 플러스를 걸고 N쪽에 마이너스를 걸 때만 전류가 흐르게 된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연결을 순방향이라고 합니다. 그럼 역방향도 있겠죠? 즉 P쪽에 마이너스를 걸고 N쪽에 플러스를 걸어주면 전류가 흐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전압과 전류의 그래프를 그리면 이와 같이 순방향일 때만 특정 전압 이상에서 전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역방향일 때는 전압을 높여도 전류가 거의 흐르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네요. 그런데 왜 특정 전압 이상을 걸어줘야만 전류가 흐르기 시작하는 걸까요? 일반적인 저항은 전압을 걸어주면 즉시 전류가 흐르기 시작하는데 다이오드는 특이한 점이 있네요. P형과 N형 반도체를 접합시켜서 전류를 흐르게 할 때 순방향과 역방향의 특성을 갖게 되는 것을 이해하려면 에너지 준위, 전도대, 가전자대, 밴드갭, 페르미 레벨 등등에 대한 꽤 깊은 지식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냥 상식적인 수준에서 대강 그래서 그런가 보다 정도로만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가 있는데요. P형 반도체는 플러스의 성질을 띤 전공을 가지고 있고 N형 반도체는 마이너스의 성질을 띤 전자들을 갖고 있죠. 물론 각각의 반도체는 전체적으로는 중성이지만 이 두 반도체를 접합시키면 P형 반도체는 전공의 농도가 높고 N형 반도체는 전자의 농도가 높기 때문에 이 경계면을 사이에 두고 농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전공과 전자가 확산하게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전공의 플러스 성질과 전자의 마이너스 성질은 서로 끌어당기게 되니까 서로 반대 방향으로 이동한다는 것이 이상하지 않네요. 결정구조의 원자들이 움직이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든 전공과 전자가 서로 결합을 했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경계면에서는 전공도 전자도 사라지게 되는 영역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를 공핍층, 디플리션 레이어라고 합니다. 전하가 결핍되었다는 의미죠. 그런데 사실 P형 입장에서는 전공을 갖고 있지만 자체적으로 중성이었는데 마이너스를 받았으므로 이제 왼쪽은 마이너스를 띠게 됩니다. 또 N형 입장에서는 자유전자가 될 수 있는 노는 전자가 하나 있기는 하지만 자체적으로는 중성이었는데 마이너스가 넘어갔으므로 이제 오른쪽엔 플러스를 띠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전기장이 형성됩니다. 마치 오른쪽은 플러스로 대전된 평행판, 왼쪽은 마이너스로 대전된 평행판의 느낌이죠. 그렇다면 이제 왼쪽으로 넘어가려고 기다리고 있던 마이너스들은 추가적으로 에너지를 얻지 않는 한 더 이상 이동할 수 없게 됩니다. 이때 외부에서 왼쪽에 양의 전압을, 오른쪽에 음의 전압을 걸어서 이 공핍층에 형성된 전기장을 상쇄시켜 버릴 수 있는데요. 이 전기장을 상쇄시켜 버리는 특정한 전압 이상을 걸어주면 본격적으로 전류의 흐름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특정 전압을 보통 문턱전압, 스레드홀드 볼티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Pn 접합된 다이오드는 P쪽에 양의 전압을, N쪽에 음의 전압을 걸어주면 전류가 흐르게 되므로 이 방향으로 걸어주는 전압을 순방향 전압이라고 합니다. 만약 반대 방향으로 전압을 걸어주면 전자는 오른쪽으로 더 치우치고 전공은 왼쪽으로 더 치우쳐지므로 공핍층이 더 넓어져서 전류가 흐르기가 더 어렵게 되는 것이죠. 이 전압을 역방향 전압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다이오드가 왜 한쪽 방향으로만 전류가 흐를 수 있는지, 그리고 특정한 전압 이상 걸어줘야 전류가 흐르게 되는지 대강 이해가 되었죠? 전류가 흐르게 되면 Pn 접합의 경계면에서 전공과 전자가 만나게 되니까 서로 결합을 하게 되는데요. 이를 재결합, 리컨비네이션이라고 합니다. 양전하와 음전하가 결합하게 되면 중성이 되니까 원래 가지고 있던 전기적 에너지는 방출이 되어야 하는데요. 주로 열과 빛에너지로 방출됩니다. 특히 반도체 중에서 실리콘에 도핑을 해서 P형이나 N형으로 만든 다이오드가 아니라 갈리움 아세나이드, 갈리움 나이트라이드 등등과 같은 물질로 만들어진 다이오드는 경계면에서의 전자 전공의 재결합을 통해 대부분의 에너지를 빛으로만 방출하는 특징이 있다는 것이죠. 그럼 이와 같은 물질로 만든 다이오드는 순방향으로 전압을 걸어줬을 때 문턱 전압 이상이 되면 빛을 방출하게 됩니다. 이를 빛을 내는 다이오드, 즉 발광 다이오드, LED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물질로 LED를 만드느냐에 따라 문턱 전압은 달라집니다. 물질이 달라지면 공핍층에서 만들어지는 전기장의 크기도 달라져서 순방향으로 걸어줘야 하는 문턱 전압의 크기도 달라진다는 것이죠. 어쨌든 문턱 전압에 해당하는, 즉 전자의 입장에서 전류의 흐름이 시작되는 순간 자기가 얻은 에너지만큼을 이 Pn 접합의 경계면에서 재결합을 통해 모두 빛으로 내보낸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즉, 빛의 에너지도 모두 다르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와 같이 LED를 만든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빛의 진동수도 다르고 고유한 문턱 전압, 즉 LED가 켜지는 순간의 전압들이 다 달라진다는 사실을 이용해서 플랑크 상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 표는 LED의 색깔에 따른 동작 전압인데요. 상용화된 LED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표에 제시된 전압은 켜지는 순간이라기보다는 눈에 띌 만큼 충분히 밝아진 상태, LED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대략 10에서 20mA의 전류가 확보되었을 때의 전압입니다. 우리는 사실 실험을 통해서 LED가 딱
켜지는 순간, 즉 전류가 흐르기 시작하는 그 시점에서의 문턱전압을 구하고 싶은 것이죠. 우리는 지금 플랑크 상수를 구하는 실험을 한다고 했는데 LED가 켜지는 문턱전압을 구하려는 이유가 뭘까요? LED에 순방향으로 문턱전압 VT만큼 전압을 걸어주면 공핍층에 만들어져 있던 전기장이 상쇄되어 버리므로 이제 전자의 흐름을 방해하던 언덕이 사라진 것이죠. 또 전자는 문턱전압에 자신의 전하량을 곱한 만큼의 에너지, 즉 EVT만큼의 에너지를 갖게 됩니다. 이때 경계면에서 전공을 만나면 재결합을 통해 자신이 갖고 있던 EVT만큼의 에너지를 빛으로 방출하게 됩니다. 이때 나오는 빛의 에너지는 전자가 갖고 있던 EVT와 같습니다. 빛이 갖는 에너지는 E 하 F 하 람다분의 C로 알려져 있으므로 파장을 알고 있는 빛의 진동수를 이용하면 결국 EVT 하 F라는 관계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럼 하 EF분의 VT이므로 각각 서로 다른 진동수의 파장, 즉 여러 가지 색깔을 내는 LED들을 준비해서 각각의 LED의 진동수 F를 계산하고 실험을 통해 문턱전압 VT를 구한 다음에 VTF 그래프를 그려서 이 그래프의 기울기에 전자의 전하량 1을 곱한다면 플랑크 상수 H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이 실험의 결론입니다. 문제는 문턱 전압을 결정하는 것인데요. LED의 순방향으로 전압을 높여가면서 실험하면 이와 같이 처음에는 전류가 흐르지 않다가 어느 순간부터 전류가 흐르기 시작하는 것을 관찰하게 됩니다. 이론적으로는 문턱 전압 이상이 되면 직각으로 전류가 흘러야 하겠지만 그러면 LED가 타버리겠죠. 물론 구조적으로도 LED 자체의 저항 성분이 약간 존재하기는 하지만 과전류 방지를 위해 회로에 저항을 추가하기 때문에 IV 그래프가 특정 전압 이상이 되면 비스듬한 기울기를 갖고 증가하게 됩니다. 상용 LED는 빛이 충분히 보이는 시점을 LED가 켜진 시점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제시되는 동작 전압이 문턱 전압보다는 높은데요. 전류가 흐르기 시작하는 시점을 정밀하게 결정하는 것이 쉽지는 않겠네요. 그래서 우리는 전류가 증가하는 부분의 그래프에 대해서 추세선을 그려서 수평축과 만나는 지점을 문턱전압 VT로 놓도록 할게요. 이와 같은 방법은 어떤 물리량이 시간에 따라서 일정한 지연 시간을 갖고 증가하는 경우에 타임 레그라고 해서 지연 시간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흔히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즉,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 데 있어서 일종의 문턱 시간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분석 방법에 문턱 전압을 대응해서 생각해보면 나름 합리적인 문턱 전압의 추정법이 될 것 같네요. 그럼 이와 같은 방법으로 다양한 색깔, 즉 다양한 진동수의 빛을 내는 여러 개의 LED로 각각의 문턱 전압을 결정할 수 있겠죠? LED의 파장이 짧을수록, 즉 파장이 짧아서 빛의 진동수가 높을수록 문턱 전압도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네요. 당연하겠죠. 높은 문턱 전압은 전자가 받은 에너지도 크니까 그 에너지를 빛으로 내놓으면 당연히 빛의 파장이 짧아지는 것이죠. 이와 같이 여러 개의 문턱 전압으로 VTF 그래프를 그려서 추세선의 기울기에 기본 전하량 1을 곱해 플랑크 상수를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장치는 주 세계과학의 LED를 이용한 플랑크 상수 측정 장치입니다. 465나노미터에서 950나노미터의 파장을 내는 6개의 LED가 장착되어 있으므로 VTF 그래프를 6포인트나 얻을 수 있겠네요. 이 장치에 전원장치와 전압계 그리고 전류계를 연결해서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 플랑크 상수를 구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실험 장치의 구성을 보도록 할까요? 실험 장치들입니다. 플랑크 상수 실험장치 본체, 그리고 LED에 정밀하게 직류전압을 인가해줄 전원장치, 바나나 케이블, 전류계와 전압계로 사용할 멀티미터 2개입니다.
실험 장비는 간단하네요. 우선 직류 전원 장치의 뒤쪽에 전원을 연결하고 전압 볼륨과 전류 볼륨은 모두 0의 위치로 돌려놓습니다. 멀티미터 하나를 레인지 선택 다이얼을 돌려 전압계로 설정합니다. 다른 하나는 전류계로 설정하는데요. 측정 범위는 밀리암페어 모드로 놓습니다. 실험 장치 본체와 전원, 그리고 전압계와 전류계의 연결은 이와 같습니다. 가변 전원이 LED와 순방향으로 연결되어 있고 LED 양 끝에 걸리는 전압을 측정하는 전압계가 LED의 병렬로, 그리고 LED와 보호저항, 전류계가 직렬로 연결된 형태인 것이죠. 이 회로도를 바탕으로 장치를 연결해 볼까요? 전원 장치의 플러스 극과 첫 번째 LED의 플러스 극을 연결합니다. 화살표의 방향을 주의해 주세요. 그리고 전원 장치의 마이너스 극과 전류계로 세팅된 멀티미터의 공통단자 COM을 연결합니다. 그리고 보호저항의 아래쪽 마이너스라고 표시된 단자와 전류계로 세팅된 전류계를 연결합니다. 오른쪽 단자 구멍에 연결해야 됩니다. 왼쪽 구멍은 10A까지의 고전류를 측정할 때 사용하는 단자 구멍입니다. 그리고 이미 꽂혀있는 전원장치의 플러스 극과 LED의 플러스 극에 추가로 바나나 잭을 연결한 후 전압계로 세팅된 멀티미터의 오른쪽 단자 구멍과 연결합니다. 그리고 전압계의 공통단자, 즉 COM 단자와 보호저항의 남은 단자 구멍을 연결하면 회로가 구성되는 것이죠. 연결이 조금 복잡하니까 회로도를 보고 꼼꼼하게 실수 없이 연결해야 한다는 점 유념해 주세요. 그럼 이제 실험을 시작해 볼까요? 실험하기 전에 주의할 사항은 LED가 버틸 수 있는 최대 전압 이상을 가하면 LED가 타버리기 때문에 장치 제작사에서 제공하는 LED의 종류에 따르는 특성 전압과 최대 전압의 표를 참고해서 과도한 전압이 인가되지 않게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실험에서는 465나노미터를 발광하는 LED부터 실험을 시작했으므로 3.4V 이상을 가하지 않도록 주의해야겠네요. 우선 전원장치를 켜고 모든 볼륨이 0에 위치하는지 확인한 후 전류 볼륨을 중간 정도로 돌려놓습니다. 그리고 전압 볼륨을 돌려서 미리 1.3에서 1.4V 사이까지 올려볼까요? 아직 전류는 흐르지 않네요. 전압을 조금씩 올려가면서 전류가 흐르기 시작하는 지점을 찾습니다. 0.1V씩 올려가 보도록 할게요. 분턱 전압에 도달하기 전에는 전류가 흐르지 않을 것입니다. 2.4V까지 올렸는데도 아직 반응이 없죠? 전압 볼륨 옆에 파인 볼륨은 전압 미세 조정 볼륨입니다. 미세하게 올렸더니 2.485V쯤에서 전류가 흐르기 시작하네요. 그리고 LED에도 불이 들어오는 것이 관찰됩니다. 전압을 0.1V씩 증가시키면서 전류를 기록합니다. 이 LED의 경우 3V까지만 인가해 보도록 할게요. 이 LED에 대한 실험이 끝났으므로 전원장치의 전압과 전류 볼륨을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 모두 0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다이오드의 이중으로 연결된 바나나 잭을 그대로 뽑아서 바로 아래에 있는 535나노미터의 LED와 연결합니다. 같은 요령으로 전압을 천천히 증가시키면서 전류가 흐르기 시작하는 전압을 찾습니다. 1.35V까지는 변화가 없네요. 파인 볼륨을 이용해서 0.1V씩 증가시켜 봅니다. 조금씩 증가시켜 보니까 약 2.2V에서부터 전류가 관찰되고 LED에도 불이 들어오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후로부터는 0.05V씩 증가시켜 볼까요? 물론 0.1V씩 증가시켜도 되는데 좀 더 촘촘한 그래프를 얻어보고 싶네요. 2.5V까지만 올려보도록 할게요.
너무 많이 올리면 LED가 타버릴 수도 있으니까 괜히 쫄리네요. 전류가 관찰되고 나서 대략 5포인트 정도 데이터를 얻으면 추세선을 얻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전압 볼륨과 전류 볼륨을 다시 원위치시킨 후 다음 LED로 바나나 잭을 옮겨가면서 동일한 실험을 반복하면 됩니다. 실험 과정은 크게 어려운 것이 없네요. 전압계에 나타나는 인가전압이 장치 제작사에서 제공하는 LED별 최대 전압만 넘지 않는 범위에서 5개의 안팎의 데이터만 얻으면 충분할 것입니다. 모든 LED에 대한 실험이 완료되면 전원장치의 파워를 끄고 멀티미터의 선택 다이얼을 반시계 방향으로 완전히 돌려서 멀티미터까지 꺼줍니다. 이제 실험이 완전히 종료되었네요. 그럼 결과를 분석해 보도록 할까요? 우선 대표 데이터를 하나 이용해서 칸을 채워봤어요. 각각의 LED에 대해 전류가 관측되는 전압부터 시작해서 증가시킨 전압에 따른 전류를 채워 넣습니다. 이 영상에서 제시되는 데이터는 모두 샘플 데이터이므로 동영상의 실험 결과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분석 요령만 참고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6개의 LED에 대한 모든 데이터를 다 채워 넣어야 하겠죠? 그럼 결과 분석 및 토의를 해볼까요? 우선 실험 목적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넣어줍니다. 그리고 대표 데이터를 하나 정해서 플랑크 상수를 결정하는 계산을 해야 하는데 이번 실험은 VTF 그래프를 그린 후 기울기를 이용하여 구해야 하므로 일단 그래프를 그린 후 기울기가 플랑크 상수가 됨을 보이는 것이 좋겠네요. 하나의 그래프에 6개의 LED의 전압 전류를 모두 그려봅니다. 엑셀이나 구글 시트 같은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되겠는데요.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데이터만 출연해서 추세선을 그린 후 추세선의 1차 방정식을 통해 수평축과 만나는 점을 찾아서 문턱 전압으로 삼으면 될 것입니다. 추세선을 프로그램상에서 그리기가 어렵다면 그냥 자를 대고 적절하게 추세선을 그려서 수평축과 만나는 점을 눈으로 읽어도 됩니다. 그 부분은 오차 분석에서 오차의 이유로 넣을 수도 있을 텐데요. 사실 여러분의 눈대중과 오차 범위에서 크게 차이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실험한 데이터는 다를 수 있겠지만 이 샘플 데이터의 경우 465나노미터의 데이터는 문턱 전압보다 낮은 범위에서도 미세하게 전류의 증가가 일어나네요. 이 데이터는 LED 소자의 문제일 수도 있기 때문에 분석에서는 빼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데이터가 튀는 이유는 2가지이죠. 여러분의 실험 오류거나 아니면 세계 최초로 새로운 물리 현상을 발견한 것이죠. 후자일 가능성은 매우 낮으므로 실험을 잘못했거나 실험 장치의 불량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 반복 실험을 해보거나 다른 장치로 추가 실험을 해서 보정을 해야 하는 것이죠. 데이터가 튀는 부분은 제외하고 선형성을 보이는 구간을 이용해서 추세선을 그려서 기울기를 구해봅니다. 그리고 그 기울기를 이용해서 플랑크 상수를 구하는 과정을 기술하면 되는 것이죠. 좋아요. 그럼 마무리해볼까요? 늘 강조하지만 기본적으로 결과 레포트에 들어가야 하는 부분들만 짚어준 거예요. 좀 더 깊은 해석과 물리적인 의미를 유추하는 것은 여러분의 몫이죠. 실험의 목적과 의의를 곰곰이 생각해보고 또 구글링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얻으면 더 풍성한 분석 내용의 결과 레포트를 작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안녕!